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지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아유 저희는 이제 저희랑은 처음 합을 네. 또 맞춰보시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미 뭐 말씀을 다 하셨어요. 지금 오늘 할 얘기를 이미 다 한 번에 그래서 일부러 많이 안 했습니다. 10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은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또 또 훨씬 이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님 또 디테일 장인이시죠. 아이, 그럼. 별 말씀입니다. 네, 그거 이제 저희가 디테일하게 또 궁금한 거 여쭤보고 막 해야지. 네, 이사님이 네. 또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푸른 하늘님도 푸른 상늘로 바꾼다고. 오 괜찮대. 네. 이사님은 어제 그래도 휴일이었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좀 안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 강원도에 좀 갔다 왔어요. 힐링. 네. 이럴 때일수록. 네, 강원도 가서 좀 이제 힐링 좀 하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전략도 좀 짜시고. 글쎄요, 지금 전략 굳이 거기까지 가서 주식 얘기를 다들 하고 싶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맞아. 맞습니다. 또 네. 하루쯤은 쳐야지. 눈 감고 귀 닫고 쳐야 됩니다. 안 보는 것도 뭐 방법일 수도 있을 것 네, 같긴 해요. 이게 그 주식하시는 분들 최근에 또 멘탈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이럴 때 정말 저는 중요한 것이 뭐 전략이나 시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투매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은 이성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침이면은 그때 가서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누른 것도 모르면. 특히나 이게 오늘처럼 만약에 오늘 막 좀 시장이 어렵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막 푸틴 핵 버튼을 누른다. 뭐 영국에서 어떤 리스크가 나온대. 또 뭐가 나온대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과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미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저는 아예 시장을 안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일 보셔야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서 저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제일 싸게 어떻게 주식을 살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곽수산입니다. 접니다. 네. 그럼 분들의 경우에는 수만 가지 전략보다는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것이 그 어떤 전략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멘탈 케어까지 이사님. 요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여기서는 여러분들 같이 힘든 상황이시면은 또 같이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이러고만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대책도 세워보고 전략을 또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또 시간이니까. 그럼요.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이제 시장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국내 증시 조금이나마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번 주 뭐 그렇다고 해서 상승세를 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비농업 고용자 지표가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어제도 좀 제대로 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조금 마이너스 1% 나스닥 기준으로 좀 이틀 연속 좀 급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구간은 저는 반등을 여기서 바로 V자를 딱 찍고 바로 V자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에 나왔었던 저점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을 지켜줄 수 있을지. 네.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은 뭘 고민할 게 있습니까? 그냥 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모두가 다 눈치를 보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 이게 뭐냐면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눈치 보기,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눈치 보기예요. 롱 포지션은 또 새롭게 물려 있는 사람과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로 나눠지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달러에 대해서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롱 포지션을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라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 확실하게 못하지. 네. 그러면 제가 또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이버
또 대표적으로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고점에 밀려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포지션을 하시는 분들이 자, 오늘 네이버가 개파락 한 마이너스 2% 3% 밀렸어. 자, 신규로 또 들어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단기로는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숏 포지션 자체가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진입을 하고 나면은 정말 롱보다 더 후달립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 해봐서 알아요. 이게 약간의 반등만 해도 바닥인가? 이러거든요. 바들바들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지금 구간은 네. 롱도 숏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눈치 보고 있네.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야 지금 야, 저 공매도 진짜 저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진짜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 하겠지만은 막상 공매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에 대한 배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전제는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국발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라는 이 가정 하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푸틴이 확 돌아와서 뭐 핵버튼을 누른다던가 이런 어떤 가정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막말로 푸틴이 핵버튼 누르면은 우리는 그날 삼성전자 한가 가는 걸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이거는 거의 뭐 몇만 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지금도 제 주변에 이제 그 평범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인분들이 푸틴 핵버튼 누를까봐 겁난다는 말씀하세요. 자영업 하시는데 진짜. 예, 그러니까 일반 주부분들도 말씀하시고 결국 이런 개인분들마저도 이렇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할 정도면 이거는 바닥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 이 블랙스완도 정말 초블랙스완급의 어떤 그런 이슈는 우리가 일단 지워두고 그나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영국발 리스크인데 저는 영국발 리스크도 결국은 이 영국이 미국으로 하여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영국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야, 영국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솔직히 영국 내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한두 명이겠어요. 물론 이제 영국 총리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겠지만은 총리 한 명이 다 이것을 독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없지. 그렇다면 결국 지금 모든 것은 미국 혼자 우리만 살아남을래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인플레를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만 살기 위해서 지금 뭐 심지어는 이런 뭐 유가를 잡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내 생산되는 유가를 전 세계 수출을 못하게끔 뭐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적의 끝이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래? 우리 파운드와 작살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 다 금융위기로 다 작살하는 건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만히 그런 시그널로 해석을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공조 아닌 공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게 미국을 제외한 중앙은행이 다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미국에 대응해서 이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미국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대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하나둘씩 어떤 뭐 공조 아닌 공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하방에 대해서 열어두고서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해서 좀 도망가자라는 주의보다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대전제인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구간은 싸도 너무 싼 종목들이 많고 물론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적어도 저점을 잡을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밸류에이션 구간까지 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역시도 강달러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다 작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강달러를 충분히 유지를 하기도 내부적으로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결국 현재 구간 누구도 일단 저는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시황은 자 조심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편한 시황인데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던가. 맞잖아요. 맞죠. 지금 와서 조심하세요라는 전략과 시황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그러면 오히려 자 지금은 힘들지만 11월, 12월 연말까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정책에 대응해서 각국 중앙들이 하나둘씩 공조 아닌 공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강달러가 여기서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공매도 포지션을 새롭게 가져가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현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를 치려면 이자가 필요해요. 그 공매도 숏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그 이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신규로 공매도 포지션을 잡기도 상당히 애매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모든 악재 아닌 악재가 다 모여진 패텔 리스크가 현재 시장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것들이 하나만 아까 긍정적인 모멘트만 딱 던져지게 되면은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예민한 상황. 네, 진짜. 그러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하나만 좀 터지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비이성적인 어떤 틈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매도에 동참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설사 하루 이틀 밀려서 좀 더 밀릴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은 지금 구간이 저점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무게를 두고서 현재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버튼 누르지 마오. 네. 매도 버튼. 지금 누르지 마오. 켜야 돼. 멘탈 관리. 보지 마. 삼성전자. 보지 마. 멘탈 관리.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진짜. 보지 마. 저는 진짜 그래 안 봅니다. 그래서 계좌는. 멘탈 관리. 네. 뭘 살려다 뭘 사고 싶을 때 봐요. 뭘 이렇게 좀 가격대가 이런 거 살려다가 계좌 보고 지금 노트북 사야 되지 않아요? 참아야겠. 그래서 안 샀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소비가 조절돼. 소비 조절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지켜볼 게 내일이죠. 내일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네. 뭐 계속해서 강경하게 좀 나오겠죠. 네. 지금 고용이 받쳐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준의 이번 목적은 철저하게 인플레를 잡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대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번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잭슨홀 미팅 때부터였습니다. 맞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작심하고 5분에서 6분 사이 짧은 기간 그 시간 동안 얘기했죠. 그러니까 혹자는 야 연준 너네가 미리 잡았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애초에.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고 잘못한 것을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모든 스탠스를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FOMC 의사록에서 당연히 그런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번 주 13일에 CPI 발표 예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히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13일 CPI 발표에 다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용지표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고용지표가 갑자기 떡하니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작살냈단 말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고용지표 숫자 역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센보다 좀 높게 나왔으니까 쇼크를 먹었는데 전체적인 추세만 놓고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CPI도 저번에 발표된 것도 시장이 8.1로 예상했는데 8.3이 나와서 시장이 충격을 먹었지만 그 추세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컨센보다 미달했다고 해서 컨센에 맞추지 못하고 해서 시장이 비이성적인 어떤 투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13일 CPI가 뭐 어떻게 발표가 되든 간에 그렇게 시장에 저는 그렇게 큰 충격을 줄까라는 미리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예. 이미 다 반영돼서. 예. 이미 어느 정도는 한번 맞을 거예요. 13일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13일 CPI가 생각보다도 좀 더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툭하면 갑자기 V자로 눈치가 보고 있었는데 예. 하다못해 하루 이틀짜리 단기 반등일지언정 오히려 그런 급반등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의 입장은
아마 연준도 미국 내에서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은 뒤지게 먹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11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선거를 앞두고서 시장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연준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은 결국은 뭐 CPI든 어떤 고용지표든 숫자로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CPI든 뭐든 간에 지표 하나가 조금이라도 좀 좋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11월 FOMC에서의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 75P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가봐야지 알겠죠. 여전히 저는 75bp와 50p 어떤 확률만 놓고 보면 75bp가 약간 6대4, 7대3 정도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50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뭐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과 소위 그런 아무도 가지지 않은 기대감을 지금부터는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사님은 어느 정도 이게 저점이 다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는 영국발 리든 아니면은 뭐 어떤 추가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라는 가정이라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 이미 지난주에 삼성전자 보여줬어요. 실적.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전자 닉스 정도만 지수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때 중소형주나 개별주는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과매도권 그리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0.85 정도 될 텐데 결국은 물론 너무 장기적인 어떤 전략이지만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리고 환율 1,3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장기적인 시계를 봤을 때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좀 긴 시각에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어떤 시황과 뉴스 플로우에 휘둘리지 말고 긴 시각에서 좀 시장을 좀 느긋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뭐 방금 전에 FOMC 얘기하면서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뭐 12일 날 금통이 있는데 빅스텝은 우리도 간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미 연말 미국 타겟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갈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이언트는 안 할까요? 자이언트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이 여타 다른 국가가 높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빅스텝이 거의 사실화돼 있다. 맞습니다. 자이언트 하면은 욕 뒤지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죠. 지금도 지금 욕 뒤지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죽자는 거냐? 나온 말 나오겠지. 자, 빅스텝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요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 증안? 이 증안 펀드. 요게 저는 이제 뭔지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뭐야? 증권시장 안정펀드 맞죠?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증권사 그리고 뭐 우리 한국투자금융에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돈을 모아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는 거지. 사자. 그냥 쉽게 해서 그냥 시장에다 쓰고 이거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쳐보자.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10조. 10조 정도 이제 조성하겠다 이건데 10조면 꽤 큰 거 아니에요? 근데 10조가 바로 안 들어와요. 바로 안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증시가 사이드카 정도 걸려야지. 그치. 사이드카 정도 걸려야지 이게 이제 찔끔 들어오는 정도이지. 그냥 이거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안펀드 가동된다 그래서 막 희망을 품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효과는 거의. 그러니까 효과는 들어오면은 막아주겠지만 지금 당장 오늘 쓸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기대는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죠. 굳이. V자 반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렇죠.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맞아요. 10조원 들어와봤자 코스피 전체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한 0.5%? 그렇죠. 0.5% 거의 미미하지 않을까. 미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미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이야기했지만은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괜찮았죠. 주가는 버텨줬어. 이게 하나의 시그널. 저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전에 마이크론이 감산 발표를 하면서 전자와 닉스의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전자와 닉스의 저점에 대한 어떤 선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객사의 재고 조정. 그리고 두 번째는 닉스와 전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 가지고 있는 재고 조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캐펙스 투자 축소, 그 동시에 감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일단 고객사 재고 조정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내년 춘절 정도 돼야지만 이건 확인이 될 것 같고 현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먼저 감산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가격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를 이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죠. 당연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신제품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어떤 제품에 대한 자연적인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월 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전자와 삼성전자 역시도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의 실적과 그리고 주가 추이는 좀 반대의 성향을 좀 띠고 있어요. 실적과 주가 추이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인데요. 요즘에 안 보지 꽤 됐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네. 자, 2016년에서 2017년도 2년 동안 대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아름답다. 이쁘다. 2019년도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10만 전자 가주왕 외칠 그리고 때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때는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크게 한번 색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때 올라갈 때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말에 고점이 나왔거든요, 주가는. 근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 9월 달에 실적에 대해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점은 이 당시에 2016년 3월 달에 아무도 보지 않았었던 1분기 막 쇼크 나오고 있을 때 쇼크 났겠죠. 이때부터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달렸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그렇지만은 먼저 선반영에서 바닥을 잡고 고점은 무려 2018년 9월 달이었는데 9월 달은 이미 꺾였죠. 완전 꺾였지. 즉 최소 2분기에서 길면은 3분기를 땡겨버려요. 전자는.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래요. 원래 대부분 2분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환율 효과를 감안하면은 어닝 쇼크도 아니고 그냥 개쇼크거든요. 그렇잖아요. 환율이 18% 정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쇼크거든요. 그렇으면은 벌써 주가는 개파락해서 장대목 나와서 되는데 어떻죠? 바로 반등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밀렸다가 장중에 플러스 1%까지 올랐다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삼성전자의 저점을 잡아준 수급들은 바로 외국인들. 네.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실적에 대한 저점 가능성. 두 번째는 환율의 고점 가능성. 왜냐면은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비워놨었던 한국물을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뭘 사죠? 전자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적의 저점 그리고 환율을 보는 수급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지난주 내내 환율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었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들어온 외국인 수급의 성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에서 보았듯이 실적에 대한 저점 가능성, 어닝 쇼크에 대해서 이전 실적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실적 저점을 기대하고서 들어오는 즉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후를 보는 그런 장기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고점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물론 한번 1,450원대 근처까지 갔다가 1,400원 깨졌다가 다시 1,428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쌍봉을 찍고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들어오겠죠. 이제는. 막 밀려 들어오겠죠. 그리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환율의 어떤 우상향을 불구하고서도 삼성전자를 산 수급들의 경우에는 전자 실적의 저점 가능성 순수하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뭐 좀 밀려서 시작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틀 동안에 3에서 4%는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전자가 이번에 나온 저점을 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추가적인 수급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 즉 환율이 전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국물을 사려는 수급들이 들어오게 되고 전자는 그 혜택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 장세를 우리가 일단은 놓고 본다라면은 네네. 환율의 효과, 환율 수혜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는 일단 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그널이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어때요? 그 미국 반도체 수출 금지에서 네. 삼전이랑 SK 하이닉스는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벌써 한 달 전부터 나왔던 계속 나오긴 얘기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좀 더 앞서서 좀 그림을 그려보자라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 결론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AI든 아니면 D램이든 간에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키운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입장에 찾을 수 있는 어떤 고객사가 전자와 닉스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꿔 생각하면 이거는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더 역발상적인 어떤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중국의 어떤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나왔고 지난주에 전자와 닉스를 산 외국인들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반도체 장비 쪽이 사실은 미국 장비 이제 못 들어가니까 한국 장비 가져가야 되니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 때문에 사실은 장비주가 괜찮았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그게 조금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전자와 닉스 다 같이 따라가겠죠. 다 같이. 네,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센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도체 섹터를 볼 때는 칩 메이커인 전자와 닉스가 있고 그리고 소재 장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저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소재나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결국 캐펙스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감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수급은 칩 메이커인 전자와 닉스 쪽으로 좀 더 오히려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소재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고객사의 재고가 좀 이제 줄어드는 내년 춘절 봄 정도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칩 메이커에 집중하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전은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3분기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 발표가 되겠죠. 네. 다른 실적들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실적 시즌인데 이 실적이 아무래도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 근데 원래 항상 이때쯤 되면 질문이 뭐냐면 호실적주가 주도할까요잖아. 근데 이게 3전을 기준으로 하면 저점을 찍은 실적주들이 반등할까요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시장에서 강력하게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렇지. 네, 바닥을 찍었어. 왜냐면 주가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바닥을 찍었어라는 것만큼 강력한 호재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호실적을 계속 발표했던 기업은 눈높이가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달성하기 힘듭니다. 어렵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많이 떨어진 섹터 쪽에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기업들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대형주들은 이제 그렇고요. 중소형주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소형주는 지금부터는 실적보다는 내년에 대한 성장성과 그림입니다. 성장성과 그림. 네. 내년에 대한 성장성과 그림이 나오는 섹터 쪽으로 중소형주는 좀 더 매기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싸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 같은 종목들, 대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겠지만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그림. 내년에 올해는 이렇지만은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시각을 회사 측에서 제시했을 때 시장의 어떤 매크로 상황이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약간이라도 안정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금 내년에 그림에 주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3분기 실적에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 지금. 지금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요. 쇼크 나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바이오? 실적에는 아예 없어요. 뭐 IT 마찬가지고요. 다 실적 쇼크 나올 거예요. 이미 기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4분기 실적 언제 발표되냐? 내년 2월에서 3월이죠. 네네. 그러면은 내년 3월 되면 시장은 또 이제는 지금의 어떤 모든 그런 안 좋은 걸 딛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돌아서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성장성과 그립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이 납득할 수 있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림을 제시를 하느냐를 일단 시장이 보지 않을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실적 발표보다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메시지에 더 주목을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실적인 기대감이 없고 주가는 작살나인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 애플에서 VR AR기 발표를 한대. 네. 그러면은 어떤 뭐 관련 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내년에 애플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VR 생태계를 키워 나간다라면은 이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거기에 수급이 좀 더 몰려지고서 차트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잘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아마 또 중소형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대형주들의 경우는 환율 수혜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고점을 확인할지언정 이게 갑자기 1,100원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환율이 뭐 1,300원에서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고환율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뭐 전자도 그렇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 쪽으로 대형주들은 좀 더 한정적으로 매기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와는 다르게 예전에는 우리가 내가 이 기업 보고 있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네. 실적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주목하고 기대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너 바닥이야? 요거. 그거는 이제 조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형주는 그러니까요. 그 바닥을 확인하는. 네. 그런 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저도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주가를 잡아서 돌릴 수 있는 재료는 결국 그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이런 건 조금 어렵겠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도. 너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장을 했을 때 SOTP 방식으로 해서 밸류를 매겨서 상장을 시켰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사례를 이번에 목도를 한 거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웃긴 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주가 잘 올라갈 때는 SOTP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매겨가지고 목표가를 높여놨다가 지금 와서는 갑자기 퍼밸류 방식으로 바꿔가지고서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웃긴 거죠 그것도. 근데 저는 이 안에서도 결국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대안이 있어요. 뱅크를 안 써도 우리은행 쓰면 되고 국민은행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페이 안 쓰면은 뭐 삼성페이 쓰고 애플페이 쓰고 되잖아요. 네이버 안 쓰면은 대안이 없어요. 네이버는 카카오만 놓고 본다면은 물론 카카오는 하도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일단 네이버만 놓고 본다면 네이버의 대안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이버는 오히려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는 뭐 비싼 거 오케이, 코로나 거품 오케이, 다 인정, 다 내려왔어. 지금부터는 네이버가 대안이 없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실적 쇼크 나오겠죠? 쇼크 나올 거 뻔하고 그러면 쇼크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워 담는 전략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지금 안 지켜보시면 안 돼요. 물론 뱅크나 페이처럼 좀 더 아직까지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섹터 중에서 게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임도 저는 내년에는 상당히 중요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VR, AR 뭐 할 거 있어요? 별로는 게임이죠.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게임은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왜 아마존 등이 몇십억 달러를 들여서 게임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게임이 메타버스로 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지.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의 페이스북이 지금 주가 밀린 이유가 이거를 한 단계 뛰었어요. 너무 앞서 나갔어. 너무 빨리 나가서 이 새로운 세상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구글이나 다른 쪽은 그걸 안 따라가잖아요. 지금 일단은 게임사 정도 하나 인수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게임 쪽에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일단은 볼 것이고 그렇다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게임에 대한 제작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주가는 싸져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확 늘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펀드에서도 게임주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주를 보시는 분들이 없죠. 지금은 거의 없지. 없죠. 근데
게임에 대한 제작 능력만큼은 우리나라가 또 잘한 게 뭡니까? 몰아놓고서 만들어 하면 만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이 기존에는 가챠 게임이라고 하죠. 확률형 아이템을 해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 나온 거고 지금 방향은 이제 모두가 콘솔 게임을 잡았잖아요. 네네네. 콘솔 게임으로 잡았다라면은 지금부터는 만들어면 또 갈아 넣어서 또 만들건 어떻게 되는지 뭐 하나 또 대작 그렇죠. 하나 터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오지 같은 경우가 피해 거짓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내년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크래프톤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도 뭐 붉은 사막이 내년에도 힘들겠다. 오케이 인정. 뭐 도깨비 내년에 힘들 것 같아. 오케이 인정. 오케이 상관없어. 어쨌든 이미 다 작살났는데 주가는. 그러면은 근데 그 회사들은 계속 늦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향후에 새로운 주도주의 가능성도 높고 충분히 싸져 있기 때문에 제작 능력은 충분하고 물론 실적 안 나오지만 방향성은 이미 다 잡았고 다 제시를 해줬고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회사들이 나아가고 있다라면은 현재 어떤 싸져 있는 게임 섹터 역시도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그림을 잘 그려가고 있는 중이다. 네. 성장성, 그림 뭐 이런 것도 막 더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이사님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짧고 굵게 하나만. 짧고 굵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벌써 다 얘기하셔가지고. 왜냐면 사실은 지금 네이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였거든요. 근데 답을 주셨어요. 대안이 있냐? 없다. 그다음에 게임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분도 또 엄청 많은데 거기도 쉽게 설명을 하면 대안이 없다 이거야. 전 세계적으로 게임 제일 잘 맞는 데가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해내니까 우리가. 우리는 쏟다 보면 해내니까. 맞아요. 제가 질문할 거 알아서 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제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정해서 저희 때. 사실 이제 제일 실세는 미녀 작가니까요. 저희 때로 모시는 걸로. 자, 그러면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김성훈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